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중국한테 너 꼼짝 마. 뭐 우리한테 당하더라도 감히 한반도 불장난, 또 대만 침공,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날뛰는 거 이런 거 상상도 하지 마. 이런 그 확실한 시그널을 어마무시하게 정말 살벌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최근 미국 공군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에피소드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측면은 다루지 않습니다. 예,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주로 군사 지정학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우선 첫째, 미국이 왜 사거리가 비교적 짧은 공군용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젝트를 부활시켰을까요? 또 하필이면 왜 괌에서 이 프로젝트 부활 실험을 진행했을까요? 그리고 F-35가 이제 다 핵폭격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F-35의 전술핵폭탄 B-61-12 작전 가능 인증을 부여한 것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요? 이는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더러 이렇게 말하는 중이죠. 우리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조선,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좀 팰게. 살다 보면 쥐어 터지는 날도 있는 거야. 참 요즘 우리가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첨단 무기 엄청 개발해서 꽂아놓고 있어. 우리가 경제, 기술, 금융으로 좀 패더라도 다른 마음 먹지 마. 대만 침공, 남중국해 침탈, 한반도 불장난 등등은 상상하지도 마. 너 그러다 진짜 뒤지는 수 있다. 이같이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한국의 정치 혼란이 이런 와중에서 극심해진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선거가 잘못되면 종북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잘 견뎌내 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수십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넷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넷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모든 F-35A 공군에서 운영하는 거죠, 미공군. 예. 미공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F-35A가 이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F-35C는 해군 운영이고 B는 해병대 운영인데 일단 그 A만 합니다. 핵폭격기가 된 거죠. 이때 이제 사용되는 핵폭탄은 B-61-12 전술핵 폭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작전 가능 인증, 이걸 서티피케이션이라 그럽니다. 이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보도가 처음으로 최초 보도가 언제 나왔냐면 3월 8일에 나온 겁니다. 국내에서는 별로 이거를 많이들 주목을 안 하시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투하 실험은 아마 이 F-35에서의 투하 실험은 2020년경,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맨 마지막 해에서부터 했으니까 그때쯤부터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4년 됐습니다. 투하 실험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투 체계 준비가 이게 보통이 아니죠. 이거 뭐 잘못 보관된다든지 이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또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뭐 그 기지에서 사령관 마음대로 뭐 F-35A에다가 장착하고 비행기가 뜬다. 그래서도 안 되겠죠. 또 장착하고 한번 비행기가 뜨면 뭐 위에서 무슨 명령이 중간에 나중에 그 데이터 링크로 오더라도 무슨 소리야, 난 아까 명령 받았어 하고 마음대로 던져서는 안 되겠죠. 또 그 다음에 그걸 떨어뜨리고 나서 복귀하는 것들 잘 관리를 해줘야겠죠. 너무 끔찍한 일을 말하자면 실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조종사는 이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심리 치료도 해줘야 될 거고 뭐 이런 일련의 체계, 일련의 과정이 무지하게 복잡할 겁니다. 그걸 4년 동안 한 거예요. F-35A에서 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실험은 계속 해왔어요. 지난 한 3, 4년 동안. 그런데 이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작전 가능 인증이 떨어집니다. Certification.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F-35를 한 1600에서 1700대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1600, 1700대가 논리적으로는 전부 핵폭격기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서 어떤 애는 핵폭격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심고 어떤 애는 안 심고 그럴 텐데 그걸
뭐 1번기는 그 핵폭격 돼, 3번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공표를 안 하니까 적국의 입장에선 1600대 전체가 핵폭격기로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건 살벌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떨어뜨리는 폭탄이 B-61-10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B-61 모드 12라고 합니다. 모드 10이라 그럽니다. 모디피케이션 수정본 12번이란 소리죠. 이건 0.3킬로톤, 1.5킬로톤, 10킬로톤, 50킬로톤 중 하나를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데 이제 50킬로톤으로 세팅을 하면 얘가 그 땅을 이렇게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 공중에서 회전을 하면서 땅을 45도 정도 각도로 땅을 파고들어서 입사를 해요. 그래서 땅 한 3, 40m 깊이에서 터지는데 그래가지고 땅을 다 뒤집어 놓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 언더그라운드 퍼실리티라 그러거든요. UGF, 지하 벙커, 뭐 지하 사령부 이런 거 다 박살 나는 겁니다. 이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20배 정도 효과가 나와요. 공중 폭발 대비해서 땅이 뒤집히는 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F-61 패밀리 여기 패밀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패밀리 안에 모드가 뭐 13개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 패밀리가 폼 팩터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 그 모양 겉의 크기나 이 직경이 무게는 324kg이고요. 길이는 360cm고요. 직경은 34cm입니다. 그런데 이 모드 12 말고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최대 340킬로톤까지 갈 수 있는 모드 7도 지금 이런 지중폭발 형식으로 개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모드 13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340킬로톤에다 20배 해보세요. 공중폭발 7메가톤, 6메가톤, 20배 하면 6.8메가톤의 위력을 가지니까 이건 사실은 전략핵이라고요. 그럼 F-35A 1600대가 논리적으로는 모드 12를 다루게 이번에 작전 가능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모드 13이 튀어나오면 모드 13도 인증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F-35A를 장차 한 1600, 1700대까지 불어가는 모든 F-35A를 논리적으로는 전부 핵폭격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그게 실은 이제 작년 말에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공개된 게 올해 이제 3월 8일입니다. 네. 살벌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들 하신 분들이 있죠. 홍준표 씨 같은 분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되는 얘기인 게 일단 그 주장을 보면 마치 뭐 지상무기 형태의 전술핵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지상무기를 갖다 놓으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어감으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모든 전술핵은 B-61 패밀리입니다. 즉 공중투하폭탄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선 첫째 미 공군기지에 보관시설을 지어라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네. 그 다음에 F-35를 한국에 상시 배치를 해라. 지금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자료에도 주한미 공군의 F-35가 몇 대다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주한미 공군 기지에 공공대에 F-35A가 배치돼야 된다. 공개적으로 거의. 그리고 이게 미 공군기지에 이 핵무기를 보관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미 공군기지가 있는 오산, 군산 그리고 우리 그 전술핵 무기를 좋아하시는 홍준표 씨가 계시는 대구 이런 시민들이 오케이를 해줘야죠. 또 국민 전체가 오케이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는 전술핵 배치할 수 있게 됐어요. 상황이. 모든 미 공군 F-35A가 잠재적으로 전술 핵 폭격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됐어. 저는 그래서 그동안 전술 핵 배치를 그렇게 노래 불러왔던 홍준표 씨가 대구 시민을 설득해가면서 과연 이걸 할 것인지 참 목 빼고 기다려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얘기는 끝났고요. 그 다음번 이제 극초음속도 또 이번에 거의 동시 패션으로 튀어나왔다고요. 이제 그 공개된 거 기준으로 해선 여기서 잠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그러면 별말 안 하더라도 극초음속 활강체 미사일, 즉 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클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그냥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할 거고요. 그거 말고 스크램젯을 사용하는 순항 미사일이 있어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거는 그냥 따로 아예 구별해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혹은 HCM 미사일,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따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설명 없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그러면은 극초음속체 활강 미사일, 극초음속 활강체 미사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미국이 좀 엄살을 부린 데다가 또 언론에서 이런 거를 좀 낱낱하게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아서 우리들의 관념 속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뭐 엄청나게 그게 기술이 더 발전해 있고 미국이 뒤처져 있다 이런 관념이 있는데 이게 순전히 뻥이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 러시아는 뻥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극초음속 활강체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거 두 개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방가르드고 하나 킨잘입니다. 아방가르드는 지상 발사 장거리인데요. 이 장거리에 6,000km 실험을 하니까 이 활강체 기술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얘가 무수제비를 뜨면서 이 대기권 상층부 대개 한 7, 80km, 뭐 50에서 한 80km 사이에서 이 물수제비를 뜨면서 날아가면서 이게 자유 기동을 하면서 거기다가 가능하면 유도가 돼야 돼요. 최종 단계에 가서 내려 꼽혀야 되는데 얘가 겉이 너무 뜨겁습니다. 겉이 이게 거의 한 1800~900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최종 단계에서도 거의 2000도 가까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그 고온 속에서 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일반 미사일처럼 얘가 레이더파를 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증해서 내려 꼽히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어쨌거나 그 부근까지는 데려다 줘야 되니까 목표물 타겟에 위에서 뭔가 유도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 활강체 기술이 아방가르드가 어디까지가 있는지 러시아가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도 봤듯이 러시아 무기라는 게 다 뻥스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방가르드 뻥이라고 보고 있어요. 킨잘은 러시아는 이제 극초음속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거는 근데 공중에서 발사하는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원래 모든 탄도미사일은 속도로만 보면 다 극초음속이에요. 속도로만 보면. 그러니까 활강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킨잘은 그러니까 속도로만 보면 극초음속 맞아. 근데 그게 뭐냐? 당연하지.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에다 끼고 올라가서 쐈으니까 그 엄청나게 큰 걸.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DF-17이라는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앞에 활강체를 달아서 쏘죠. 그 활강체가 이제 DF-ZF라고 그럽니다. 근데 중국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1700km, 뭐 1500km 바깥에 있는 타겟을 쏜다. 이게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1500km면은 이게 보통 그 1분에 한 100km 갑니다. 그러면은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15분 동안 항공모함이 원자력 항공모함이니까 시속 한 60km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럼 15km, 20km 바깥으로 벗어났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배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위성이나 감시정찰 쪽에서 읽어가지고 이 활강체를 거기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유도 인프라가 그러니까 이게 탐지 추적 유도 인프라가 중국이 거의 발전을 못해 있죠. 그래서 2023년 1월의 미 의회 예산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서 보고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국의 장거리 대한미사일은 그에 걸맞는 탐지 추적 인프라를 갖출 때에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족해가지고 걔들이 하는 짓이 저것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기 그 정지궤도에다가 대형 그 2호 전자광학 사진 찍는 거 올려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겠다는데 36,000km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해상도가 안 나오죠. 36,000km 바깥에 사진 찍으면. 그리고 이 사진이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끼면은 사진 못 찍잖아. 그래서 중국이 이게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거리는 가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6회공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 갖추고 또 몽땅 실전 배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건 미국 하나뿐이다. 그래서 육군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LRHW 뜻은 이제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란 뜻입니다. 3,000km 가거든요, 거의. 이거 지금 2023년에 완료돼 가지고 배치가 그 해부터 작년부터 진행 중이고요. 육군에서 이걸 운용하는 부대가 다영역 임무 여단, 다영역 임무 여단,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인데 브리게이드거든요, 여단이거든요. 그런 특수 부대가 이걸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군은 이거를 중거리 (intermediate range), 그 다음에 비핵 (conventional), 그 다음에 신속 (prompt strike). 그래서 IRCPS라 그래요. 이게 육군에서 쓰는 활강체를 같이 써요. 뒤에 로켓만 달라요. 이것도 한 3,000km 갑니다. 2024년 올해에 이게 아마 콜드런치로 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화염으로 안 나가고 공중으로 띄운 다음에 거기서 불꽃해서 우리가 천궁이나 LCM이 다 콜드런치죠. 콜드런치 실험을 올해 하고요. 2025년에 구축함 발사 실험을 한다요. 내년에. 그러니까 주말트에서. 그리고 2028년에 버지니아 원잠, 공격 원잠에 배치한다. 이게 이제 그 스케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미 의회의 예산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니까 거의 정확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미 공군은 이제 공중발사 신속 대응 무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에어 론치트 Rapid Response Weapon이라서 ARRW, 읽기는 Arrow라고 읽습니다. 화살이라고. 이건 짧아요. 1,000km 정도 갑니다. 이거는 원래는 개발하다가 뭐 그거 안 해라고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 프로젝트가 중지됐었어요. 작년 초쯤에. 그러다가 올해 3월에 느닷없이 다시 부활했는데 다시 실험을 어디서 했냐? 괌에서요. 이게 보통은 캘리포니아 앤더슨 기지에서 합니다. 괌 앤더슨. 아무튼 캘리포니아에서 에드워드 기지인가 뭐 캘리포니아에서요. 괌이 앤더슨이죠. 예. 근데 괌에서 실험을 했다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부활했고 괌에서 실험한다. 그럼 이게 왜 애초에 이 에로우가 이 그 공군의 그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이 왜 이게 중지됐던 거야? 육군과 해군은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거든요. 공군이 이걸 중지시켜 버렸다고. 이게 왜 그런가? 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 미국 무슨 뭐 순항 미사일, 예, 그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 가격이 한 발에 부대 가격까지 해서 부대 비용까지 해서 한 $1억 봅니다. 그게. 그래서 현실성이 별로 없다. 무기로서의 그런 얘기가 많고 저는 아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제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초음속 활강체 미사일 HGV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미 공군이 이거를 이제 하다가 중지한 이유는 미 의회 그 예산국의 그 문서를 보면 원래 의회 예산국에 그 용어를 쓰더라고요. 차이나 시나리오냐, 발틱 시나리오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라고 꼬집어서 중국에 대한 상황이라서 차이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 시나리오라고 안 부르고 발틱 시나리오라고 부르더라고요. 발틱해. 러시아를 겨냥하고 개발한 무기예요. 원래 이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ARRW가. 그러니까 중국 쪽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이게 사거리가 공중에서 쏴야 되니까 로켓이 작으니까 사거리가 짧다고요. 얘는. 그래서 한 1,0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사거리가 짧은데 이게 이 1,000km 원을 그려봤어요. 하나는 그 노르웨이 끄트머리나 핀란드 저 위에 북극해에서 그리면 무르만스크고 뭐고 간에 다 이 1,000km 가는데 얼마 걸리냐? 이렇게 60초에 한 100km쯤 가요. 얘가 음속의 5배 평균으로. 그러니까 1,000km 가는데 한 600초,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건 10분 안에 다 작살나는 거예요. 지금. 핀란드에서 뛰었을 때 뭐 페테르부르크부터 해갖고 모스크바까지 다 그러니까 우랄 산맥 서쪽
러시아가 그래도 러시아라고 부를 만한 지역은 저 1000km에서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영공 안 넘어가거든 비행기가. 그러니까 나토 비행기 떴다. 그러면 나토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대가 뜰 수 있는데 그때마다 러시아는 솜털이 곤두서는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를 원래 겨냥하고 했는데 러시아 군사력이 이번 우크라이나에서도 드러났지만 별 볼 일 없으니까 야 공군이 그 에로우까지 뭐 갖출 거 있겠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중지하고 치워놨던 거예요.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뭐 요새 뭐 북한이 극초음속을 한다 어쩐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탄도미사일은 다 극초음속입니다. 그 속도로만 따지면 다 극초음속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서운 건 우리가 얘기하는 활강체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에요. 북한은 활강체 기술 없어요. 활강체는 변칙 기동을 하거든요. 활강체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탄도미사일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걸 눕혀 가지고 쏜다고요. 납작탄도로 디프레스트. 우리가 우울증 눌린 거 이걸 디프레션이라 그러잖아요. 미 의회 저는 서프레스트도 많이 쓰는 문서를 봤는데 미 의회 예산국에서는 그걸 디프레스트 트래젝토리 납작탄도라고 부르더라고요. 디프레스트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가 뭐 극초음속의 속도 비행 속도가 얼마다 그러면 얘가 오르락 내리락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지표 속도야?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표 속도라는 건 원점에서 타겟까지의 지표면 거리를 가지고 속도를 따진 거야 그냥? 아니면 얘가 진짜 비행 속도야?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행 속도는 이걸 공중으로 가서 막 애둘러서 가는 거잖아. 그 극초음속은 지표 속도로 평균 마하 5 보시면 되고요. 비행 속도로는 평균 마하 7쯤 보더라고요. 이 비행 거리가 지표 거리의 1.6배쯤 돼서 결국은 그냥 지표 속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1000km를 약 10분 600초에 간다. 그러니까 1분 60초에 한 100km 간다. 그렇게 보시면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 10분 거리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 뭐 10분, 12분, 15분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로 원을 그려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원은 그 핀란드 맨 꼭대기하고 노르웨이의 맨 서쪽, 맨 동쪽에서 했을 때의 원인데 저건 북극해 쪽이 다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북극해 함대 이런 데가, 북극 함대 이런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핀란드의 헬싱키 부근에서 원을 그리면 러시아의 심장부인 페테르부르크부터 해서 모스크바까지 다 작살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의 동쪽 국경에서 원을 그리면은 저 벨라루스는 물론이러니와 그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에서 벨라루스로 이어지는 저기도 러시아의 진짜 오리지널 러시아인데 저기도 다 작살난다는 얘기고요. 우크라이나의 동쪽 국경에서 원을 그리면 그게 무슨 거기서 그리면은 저기가 다 볼가강 언저리 저쪽이 다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러시아 겨냥용이라고 이게. 예. 근데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접어놨던 거예요. 개발을 사실은 성공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발표를 잘 못했냐면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 이제 띄워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개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얘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니까 막 변칙 기동을 하고 예. 개발 데이터 그러니까 이 시험체의 데이터 수집이 그렇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러니까 뭐 성공해 놓고도 그냥 아유 뭐 공군이 진짜 뭐 이거 할 것도 아닌데 잠깐 미뤄해서 미뤄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그 에로우는 그거는 이제 뭐 뒤로 미뤄진 혹은 뭐 그건 이제 미 공군이 더 이상 개발 안 하는 건가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것도 딴 데도 아니고 괌에서.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죠.